네,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학교 열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찔쌤님의 강의 들으려고 모였는데요. 오늘은 찔쌤님께서 특별히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 금리 인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또 맞이해야 되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찔쌤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찍다가 좀 공간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와주신 분도 몇 명이에요. 엄청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의 긴장은 조금 엔돌핀을 만들죠. 그러니까 재미나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금리 인하 시대의 투자 전략이라는 의미로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어그로다. 왜냐하면 이거 엄청 많죠, 이런 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금리와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분시켜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 AI 하잖아요. 근데 20년 후에도 AI 할까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년 후에도 금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배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익숙지 않으니까 이거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외로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를 많이 오래 했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가를 오래 하면서 주식 매니저 애들 중에 또 이거 잘 아는 애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주식은 차트지 이러면서 주식은 차트지 딴 거 다 필요 없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금리 인하 시대의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작년에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금리를 막 인상했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종합적으로 뭔가가 그려져 있지 않고 이게 되게 파편적인 지식들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이거 같고 이건 이거 같고 이건 이거 같고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뭔가 내가 공부를 했던 게 더 나한테 소음이 되는 경우도 많고 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 1부는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떡하라고?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1부 패스하고 2부만 들어야지 2부가 뭔 소리지? 라고 되실 수도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부하고 2부를 꼭꼭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1부 시간 특히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편안한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지난번에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제가 없어도 수빈쌤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란 뭘까? 저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리는 딴 게 아니라 돈의 가치다. 내가 어떤 화폐, 어떤 돈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지불해야 되는 가치. 그게 바로 금리다. 제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의 가치다. 내가 어떤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 돈을 이만큼 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가치, 가격. 그게 바로 금리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주식 투자를 바라볼 때 조금 쉬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의 가치가 언제 올라갈까요? 경제 활동이 어떤 상황일 때 돈의 가치가 비싸질까요? 경제 활동이 막 활발하면 너도 나도 돈을 쓰는 상황이잖아요.
너도 나도 돈을 쓰는 상황이면 돈이 비싸집니까? 싸집니까? 비싸지죠.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막 돈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비싸지죠. 그냥 수요 공급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는 뭐하고 정비례다? 경제활동 상황하고 완전히 정비례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금리가 이해가 다 된 거죠.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금리가 그러면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경제활동이 둔화되면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죠. 끝났는데요?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짚어서 넘어가 보자면 금리가 높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비싸다. 그러니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다. 반대로 금리가 낮다. 그럼 돈의 가치가 낮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내가 이 돈을 쓸 때 드는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부진한 경제활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개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기, 금리. 경기와 금리. 앞서 우리 한번 정리 딱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도주 관련한 강의를 다 보셨죠? 경기가 좋다는 걸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수요가 많다. 그러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 돈의 가치가 비싸다. 그러니 경기와 금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공식 안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세상에 요런 거만 있으면 진짜 쉬운데요. 이게 극단의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극단적인 예외가 있어서 이게 또 이제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해요. 만약에 어떤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의 시스템이 이 국가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라고 하면 어떤 A라는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건 국가 경제 시스템이건 이거 자체가 엄청 위험해졌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높아지죠. 왜? 소위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나라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이 나라 통화를 갖고 있으려면 너 나한테 한 20%는 줘야 될걸? 이건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경기, 나쁜 경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헛갈리는 거예요. 극단은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단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지난 30년 동안 금리가 가장 높았을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국가 시스템 위기 때잖아요. 은행 금리가 25% 그렇잖아요. 그게 다 리스크 프리미엄.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로가 있잖아요. 유로. 그럼 유로는 금리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그리스 금리가 높을까요? 독일 금리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어떤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위험할 땐 이땐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앞서 좋은 경기, 나쁜 경기의 금리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거와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 기본적인 큰 틀은 경기와 금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경기는 높은 금리, 나쁜 경기는 낮은 금리. 하지만 이게 극단으로 시스템의 위험으로 가게 될 때는 오히려 금리의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증폭된다. 원론적으로 가장 앞서 채권의 가격과 주식의 가격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채권이 올라간다는 거고 경기가 나쁠 때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주식시장은 나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은 기본적으로 역의 방향성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관념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허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막 이렇게 되게 혼잡해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어려워하시거나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세요. 조금 여담인데 주식이 어려울까요? 채권이 어려울까요?
일단 채권은 펀더멘털이 하나입니다. 대부분 국제 투자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 안에 펀더멘털이 몇 개가 있죠? 코스피 200에도 펀더멘털이 200개가 있을 거예요. 일단 종류가 주식이 훨씬 많아요.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주식은 한국은행장에 와가지고 코스피 200의 적정 주가가 지금 얼마라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채권은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우리 기준금리 얼마야?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채권이 훨씬 더 쉬운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 주식과 채권은 어려운 이유가 어떨 때는 어떻게 작용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어떻게 반대로도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려운데요. 주식의 가치를 구한다. 그때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PER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솔직히 자기적이잖아요. 내가 멀티플을 얼마를 줄 건데 이건 내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가치를 구하는데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딱 기준을 설정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주식 가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현금 할인 모델이라고 DCF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공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꼭 까먹지 말고 이 공식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 주셨으면 주식과 채권은 이 공식 안에서 다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DCF의 공식입니다. K-G분의 D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DCF 공식인데요. 이 K가 뭐냐면 이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위험이자 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는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를 설정할 때 이건 이제 괜히 어렵게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나누는 게 커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 커지면 안 좋은 거죠, 주가에. 이건 이제 뭐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소위 얘기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분석하려면 이 배당에다가 무위험 이자율을 나눠줘야 되는데 무위험 이자율이 분모가 높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분모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공식에서 보면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금리와 주식은 정해관계인데 역행관계네? 그러면 반대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G가 성장률입니다. 우리는 아까 금리가 뭐다? 돈의 가치다. 돈의 가치는 언제 좋다? 경기가 화랑일 때 성장률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근데 K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커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가에. 좋은 거죠. K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커지면 좋아요. 그죠? 얘가 성장률이 클 때 금리는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에도 이 DCF라는 공식 하나에도 주가를 구해내는 DCF라는 공식 하나에도 금리와 주가 간의 역외관계가 하나 있고 정외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역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정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채권, 주식 막 헛갈리잖아요. 이후에 제가 차곡차곡 말씀드릴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이 공식을 갖다 놓고 야 지금 K가 중요한 거야? G가 중요한 거야? 불특정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K가 중요한 거야? G가 중요한 거야? K가 중요하면 지금은 금리와 주식이 반대로 가겠구나. G가 중요한 구간이면 금리와 주식이 같이 가겠구나. 이 공식 하나로 이것만 까먹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면 이제 이 타이밍에서 아주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쓴 자료, 수빈쌤이 얘기하는 내용, 찐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중요한 시점이야? 아니면 성장률이 중요한 시점이야? 를 판단해서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면 금리와 주식은 거꾸로 갈 거고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현실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현실에 대한 파악은 저 같은 유튜버들이 잘 파악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아까 K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는 역외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외관계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외관계는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할인율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장주가 좋을까요? 가치주가 좋을까요? 성장주가 좋죠. 왜?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 그 성장주가 역외관계일 때 이제 성장주가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할인율에 더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성장주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역학관계에서 하나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주가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주식이 현재 가치가 이제 과거 가치보다 싼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미래 가치가 되게 좋을 것 같은 걸 좋아하세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미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선제성을 갖고 있게 돼요. 미래를 반영한다는 거죠. 미래를 막 땡겨서 반영한다는 거죠. 테슬라를 우리는 30년 정도는 당기고 있잖아요. 높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미래를 막 당겨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은 선제성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주가가 역외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금리를 연준이 인하한다고 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돈의 가치를 낮춘다라는 거죠. 돈의 가치를 낮추는 건 돈을 쓰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돈을 쓰기 쉽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면 경기가 개선됩니까? 안 개선됩니까? 경기가 개선되죠. 주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돈의 가치를 낮춰준 거고, 그러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경기가 개선되는 거를 한 방에 다 반영한다니까요. 원래의 경우 금리 인하는 언제 하죠? 경기가 나빠져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오르기 시작할까요?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개선될 걸 기대하죠. 앞서 그 공식, 돈의 가치를 낮춰. 그래서 내가 돈을 쓰기를 편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 그래서 경기가 개선이 돼. 이 공식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에 호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만 인하하면 다 경기가 개선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노릴 수 있을까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났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다 어떻게 했죠? 금리를 내리고 막 유동성을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올랐을까요? 시작 포인트는 그것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성장을 이끄는 뭔가가 딱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게 딱 생겨나야 사실은 그다음부터 주식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낮췄다라는 게 변곡점에서 주식시장을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작동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영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제로는 결국 이 지에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는 조금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는 정의 관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역의 관계, 금리가 내려갈 때 주식시장이 좋은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렸다면 정의 관계, 이건 좀 근데 쉽죠. 왜? 앞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돈의 가치, 경기 화랑, 채권과 주식은 기본적으로 반대. 그러니 금리는 주식이랑 같은 방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의 기본은 뭐다? 경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내려가나요? 금리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이거는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관점에서 금리가 좋은 건 경기가 화랑이란 이야기고 경기가 화랑이니 주식시장이 좋다. 이 관점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화랑이냐 아니냐, 경기가 나쁘냐 좋냐, 뭘 갖고 판단해야 될까? 그냥 결국은 금리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경기가 좋다는 신호를 금리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는 상승해야겠죠.
일정 수준 레벨로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금리를 올라가고 있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금리 스프레드라고 있거든요. 이 금리 스프레드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의 금리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가 상승이다 라고 하면 장기 금리의 상승이 단기 금리 상승보다 더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래야 스프레드가 넓다는 거죠.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금리 차이가 축소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단기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죠. 경기가 화랑이면 장기 금리가 더 비싸게 형성돼야 되죠. 1년 후에 갚는 거하고 10년 후에 갚는 거하고 똑같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 10년 후가 훨씬 더 위험한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스프레드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 안 나올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겠죠. 그래서 보통의 정상적인 상황에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스프레드도 확대됩니다. 제가 요 금리 스프레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잘난 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리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냐를 보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올려왔습니다. 근데 경기가 화랑이어서 올렸나요? 아니죠. 경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금리는 계속 올랐는데 금리 스프레드는 계속 빠졌고,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6개월이 있으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지 1년 반 넘었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정에서는 금리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금리 스프레드는 지금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비싸요. 그 이유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가 경기가 좋기 때문이 아니니까. 이런 측면에서 금리 스프레드를 같이 보면 그럼 뭔가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전반적으로 일부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금리와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금리와 주가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서 우리가 K-지분의 D라 그랬잖아요. 우린 뭐만 하면 된다? 현재 타이밍 K가 중요해? G가 중요해? K가 중요하면 금리하고 주식이 반대로 갈 거야. 근데 G가 중요해 라고 하는데 막 금리를 더 내린다 그래. 나가리인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돼요? 현재 상황에 대입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역의 정의 관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떡할 건데 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